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수희입니다. 예, 저는 오늘 지방도시의 도시브랜드 구축 과정에서 박물관의 역할과 의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이현수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박물관의 어떤 국립박물관의 사례들이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국내 법령들을 중심으로 이론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로 일본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서론과 그다음에 그 이론적인 배경으로서의 지방 도시와 도시 브랜드, 그 안에서의 박물관의 역할,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로서 공해 도시 만들기와 지역 박물관의 사례들,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서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 소멸, 지역 소멸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정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도 관련 기관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문화기관들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발표 의뢰를 받기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연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필요한 어떤 이슈가 되었다는 면에서 굉장히 반갑기도 하지만 과연 이게 정말 반가워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지역 소멸이라는 키워드들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방 중소도시들이 사라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방 중소도시들이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서 다양한 어떤 지역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이 가진, 도시가 가진 여러 가지 문화적인 자원들은 지역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문화적 도시 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이틀을 달고서 그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죠. 어떤 도시 어디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서 지역의 문화유산이라든지 지역의 관련 시설 그리고 축제와 이벤트 같은 것들을 대표로 하여서 지역마다 어떤 지역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지역 브랜드들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박물관은 그러한 지역의 정체성, 지역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실제적이고 실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 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요. 도시와 박물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도시 브랜드 차원에서 이 박물관이 도시 브랜드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 소멸의 화두 속에서 지방 도시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여러 노력들 안에서 이 박물관이 갖는 의미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로서 도시 브랜드로서 공예를 주창해왔던 일본의 가나자와시의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그 가나자와시에 새롭게 국립박물관이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국립박물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나자와시의 공예도시 구축의 과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형성된 도시의 공예 자원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국립기관으로서 국립공예관이 가나자와시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전 전과 이전 후의 상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내용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개의 큰 연구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이전은 과연 도시의 브랜드와 어떤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도시 브랜드는 새로운 박물관의 등장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나마 먼저 지방도시와 도시 브랜드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에서의 어떤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는 도시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그리고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지금의 시대도 그렇고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어떤 원동력, 도시의 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어떤 문화적 역량이 중요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앞에 보고 계신 것처럼 정보기술 환경의 발달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성장 전략 그리고 글로컬라이제이션과 같은 어떤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지역 자체가 스스로 어떻게 발전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자생적 어떤 생태계를 가지는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더욱더 이런 지역이 가진 문화적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되었던 도시 이론이 바로 이 창조도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인 제이콥스라든지 리처드 플로리다, 찰스 랜드리, 사사키 마사유키와 같은 굉장히 유명한 도시 이론의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물론 그 각각의 세부 내용에서는 도시마다 갖춰야 될 어떤 요건들과 도시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조금씩 다르게 주장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도시가 가진 문화적 역량이 결국 도시를 차별화하고 도시를 성장시키고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사사키 무사유키 같은 경우는 일본의 연구자이고요. 오늘 제가 다루려고 하는 가나자와를 소개하면서 굉장히 조금은 서구의 시각과는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 안에 가지고 있는 내발적 발전, 내발적 어떤 정책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조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그런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지역이 이런 문화적 역량을 가지고 브랜드화하고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통해서 도시를 성장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이론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혹은 그 지역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인증 혹은 제도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실제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파란색 박스에서 보고 계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여러 도시들도 최근에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하면서 도시의 여러 문화적인 특성을 통해서 기존의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가 중요한 어떤 경쟁력이 아니라 도시 안에 가지고 있는 도시만의 그 특성, 도시만의 그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러 생태계에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이 얼마나 도시의 어떤 자생력을 가진 어떤 도시의 생태계를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가 등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국제적인 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등등을 통해서 그 문화적 역량을 평가받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예술, 문화에 관한 세계 수준에서의 경험이나 지식, 전문 기술을 가진 세계 도시들의 네트워크 개념이고요. 특히 문화예술 등에서 특색이 있는 도시를 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가나자와 같은 경우도 이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도 중요한 점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오늘 박물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도시의 문화적 역량, 도시의 문화적 영향력을 발견해내는 과정에서 도시의 역사 문화 자원은 사실상 도시의 정체성을 가장 정당성 있게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역사 문화 자원을 다루는 박물관은 그러한 역사 문화 자원의 다소 모호하고 비가시적인 부분들을 가시적으로 구현하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죠. 지금 앞에 보고 계신 사례는 이제 오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 사례이긴 하지만 이전에 제가 실제로 근무를 했었던 특정 이제 박물관의 사례를 가지고서 이제 구성을 한 표입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왕실 도자기를 생산했었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지역이죠. 근데 그 지역이 이제 그 실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서 지역의 그 역사를 소재로 다루고 있는 박물관과 어떻게 결합해서 그것을 지역의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표현을 한 그런 도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으로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최상위 문화의 생산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 박물관이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탐구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현대의 도자문화 중심지로서 지역의 어떤 브랜드를 강화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이 박물관은 지역의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시설로서 기능하고 또 한편으로는 도시 브랜드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징 공간으로서 또 기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도시의 역사문화 자원과 박물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과 도시 브랜드의 이런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식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 박물관이 가운데 지금 놓여 있고요. 박물관과 저희가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존의 박물관학에서 이야기했었던 기존 박물관의 개념은 사실은 유물을 중심으로 한 유물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어떤 전통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박물관의 기능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앞에서 이현수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커뮤니티적인 기능들이 강조되면서 지역과 소통하면서 더 많은 시민과 더 많은 잠재적인 어떤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적 정체성을 동시에 수립해가는 그런 박물관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적 정체성과 공동체적 정체성이 만나서 지속 가능한 도시와 도시 브랜드로 또 이제 이 박물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앞에 시간이 모자르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쭉 계속해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가나자와 그 일본의 이시카와 현 가나자와시를 중심으로 한 공예도시 만들기와 그리고 그 공예도시에 새롭게 등장한 지역박물관, 국립박물관이지만 그 국립박물관이 어떻게 지역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일본의 이시카와현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선 그런 지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쿄, 뭐 오사카, 나고야와는 조금 가까이 위치하고 있지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시카와현이 조금 낯설다면 그래도 가나자와시는 아마도 박물관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익숙해지는 그런 도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고요. 일본 내에서는 뭐 소교토라고 불리면서 어떤 전통 문화를 굉장히 잘 간직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시카와 현은 가나자와 시를 여기가 이시카와 현의 전체고요. 연두색 부분이 가나자와 시가 그중에 가장 큰 지역이고요. 현청이 소재되어 있는 그런 현청 소재지이고요. 가나자와 시를 비롯해서 11개의 시와 8개의 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야마현, 후쿠이현, 기후현과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는 공예 왕국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예 왕국이라는 타이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지 열심히 찾았는데 사실 그 근거는 찾기가 힘들고요. 제가 뭐 아직 못 찾은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느 계기로 뭐 어떤 뭐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어떤 정책 자료 같은 것들을 찾아보긴 힘들었지만 통용이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예왕국 이시카와라는 타이틀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공예왕국 이시카와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 공예왕국 이시카와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오타가 있습니다. 전통 공예품 수가 전국 6위에 해당하고요. 국가 지정 전통 공예품의 생산액이 전국 4위에 해당하고요. 국가 지정 전통 공예사가 전국 2위에 해당하고요. 인간 국보 우리로 치면 그 무형문화재죠. 그 전국 3위에 해당하고요. 일본 전통 공예전의 입선자 수가 전국 1위에 해당하는 공예에 있어서는 정말 뒤질 것이 없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카와현 전체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여기에 지금 어, 나라 지정, 여기서 국가 지정 전통 공예품, 보라색으로 표시된 게 전통 지정 공예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게 10종이고 현 지정이 파란색 부분인데 6개, 그리고 희소공예, 이제 보존 가치가 있는 희소공예가 약 20개 정도 이 지역에 지금 위치하고 있어서 명실공히 공예 왕국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지역이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이시카와 안에서도 가나자와는요, 이시카와가 좀 더 상위 개념에서 공예 왕국이라면, 가나자와는 공예 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브랜드를 구축해 왔고,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내외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자와시의 공예도시를 위한 어떤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1946년에 가나자와 미술공예대학의 설립에서부터 쭉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현대적인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말 도시 브랜드로서의 현대적 의미로서의 그 가나자와의 공예 도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1997년에 세계 공예도시 회의를 개최하면서 그리고 2001년에 가나자와 창조도시 회의를 설립하면서부터 좀 더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이제 가나자와에선 다양한 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이라든지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관련된 어떤 국제적인 어떤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런 노력들을 뭐 인정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이 뭐 유네스코 창의도시 내에서도 그리고 뭐 또 이제 세부적으로 공예도시 네트워크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전체 인구가 약 100만이라고 하고요. 가나자와의 현재 인구가 2024년 7월 기준으로 45만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이 공예라는 주제 안에서는 굉장히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로 성장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자와시는 이제 그동안의 노력들을 통해서 다양한 공예 자산들을 지역 안에 구축을 해왔습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전통적인 어떤 역사, 가나자와가 이제 에도 시대부터 그 마에다 가문에 의해 가지고 금박 공예를 비롯한 다양한 어떤 문예 그리고 전통 공예가 굉장히 성행했다라는 어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 배경뿐만 아니라 그 역사적 배경을 현대까지 이어온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이 가나자와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공예 자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구축을 해왔는데요. 그것들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콘텐츠웨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뭐 박물관도 이 하드웨어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들 그리고 그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재단과 전담 조직들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어떤 그 인재 양성 어떤 시스템들 그리고 그 관련된 프로그램들에 이르기까지 하나자는 공예와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들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자와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공예 도시로서의 브랜드는 잘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가나자와의 새로운 변화가 좀 더 일어나게 된 그런 시점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2020년, 국립공예관, 이제 국립공예관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바뀌게 되는데요. 원래는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공예관이라고 불렸던 도쿄 국립근대미술관의 분관으로서 공예관이 가나자와로 이전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 이제 가나자와의 조금 더 새로운 어떤 공예 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도쿄 국립근대미술공예관은 1977년에 개관을 했었고요. 도쿄 내 기타노마루 공원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사실 별로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아담한 그런 규모의 공간이었고 약 3,700여 점의 2017년 기준으로요.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기관이었기 때문에 또 그만한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공간이 2020년이 되면서 가나자와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가나자와의 다양한 문화 시설이 모여 있는 문화의 숲, 그 내로 이제 가나자와의 국립공예관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면적은 기존의 약 2배 정도 되는 그런 조금 늘어나는 그런 정도로 이제 자리 잡게 되고요. 소장품은 현재 이제 2022년 기준으로 4천여 점이라고 하고요. 그 4천여 점 중에서 약 반절 정도, 그러니까 당시 그 소장하고 있었던 3,700여 점 중에서 70%에 해당하는 1,900여 점이 이전을 해오면서 이 국립공예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쿄 국립근대미술관 공예관이 이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지역 소멸의 문제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아베 정권이 형성이 되었던 2014년 9월에 아베노믹스의 이제 로컬적인 차원에서의 아베노믹스의 실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을 사람 일 창생 기본 계획이라는 게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더 일찍 일본에서는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거론이 되면서 도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모여 있는 도쿄 1급 집중 현상의 해소와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 창생의 여러 정책들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방 창생이 심화를 위한 정책 추진 항목에서 지방의 새로운 흐름 만들기 항목 내부의 정부 관계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 방향성 안에서 이제 이 국립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기관들이 논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전이 된 것은 2개의 기관, 현재까지는 2개의 기관이 해당이 되는데 바로 우리와도 관련이 있는 일본의 문화청이 최근에 2023년에 도쿄에서 교토로 이전을 하게 된 게 첫 번째 하나의 사례이고요. 물론 그 이전이긴 한데 이제 이 가나자와로 이시카와 현으로 국립근대미술관 공예관이 이전한 것 이렇게 2가지 사례가 이 정책 안에서 국립기관에 특히 이제 문화기관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어떤 그 지방 창생과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정책으로 시도가 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예관은 지금 이렇게 가나자와시 안에서 앞에서 제가 문화의 숲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그 지역 안에서 관련해서 이렇게 뭐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21세기 미술관이라든지 현림미술관, 현림역사박물관, 그다음에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정원, 성,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이시카와 현립도서관, 이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지역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앞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전에 사용했었던 근대 건물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물관 이전이 결정이 된 거는 2015년, 2016년 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전이 되는 것은 2020년이었고요. 그동안 이제 박물관 이전이 결정된 이후에 지역에서는 이제 지역과 이제 그 중앙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지역 국립기관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어떤 정당성 그리고 어떤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연계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시카와 현림미술관과 이제 공예 소장 작품들을 활용해가지고 뭐 전람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이시카와 현림미술관은 아니지만 현내에 있는 다양한 어떤 공간들에 도쿄에 있는 공예관 그 소장 작품들을 활용한 전시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서로 교류하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들을 뭐 이렇게 정식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는 이제, 원래는 사실은 이제 이 박물관의 이름이 국립근대미술관 공예관, 물론 이제 도쿄가 아니기 때문에 도쿄라는 이름은 빠지게 되고요. 국립근대미술관의 공예관이라는 그 정식 명칭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통상 뭐 이렇게 통칭으로 국립공예관을 그냥 줄여서 부르는 정도로 그 명칭을 가지고 오는 정도 선에서 처음에는 합의를 하다가 이제 이전을 하고 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지역과 국립기관이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들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들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일어나면서 2021년에 이제 실제로 2020년에 개관을 하고 2021년에는 아예 이 명칭을 국립근대미술관 산하의 공예관이라는 부분에서 분리를 시켜가지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국립공예관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립성을 부여해주는 그런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후에 실제로 이제 이 박물관이 이시카와현 국립공예관으로 가나자와 시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뭐 새로운 체험이라든지 과거와 미래의 연결, 공예 가치의 발신과 계승 등과 같은 비전을 목표로 다양한 뭐 전시들을 지속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전시, 전통 공예와 관련된 전시뿐만 아니라 현대 공예 작가들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전시, 그리고 이 전시 굉장히 흥미로운 전시였는데 전시 제목이 포켓몬 공예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죠. 그 포켓몬스터와 관련된 그런 소재들을 현대 공예가들이 재해석해가지고 다양하게 소개하는 그런 뭐 전시를 개최한다든지 굉장히 캐주얼한 방식으로 다양한 의미에서의 공예 문화를 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은 뭐 지역 대학하고 뭐 연계하는 그런 노력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역 미술관이라든지 지역 기관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전시를 하려는 그런 계획과 노력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기존에 가나자와가 공예도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사실은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국립공예관이 가나자와 이시카와 현으로 이전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근거를 마련해 줬다라는 부분과 함께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전해 왔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지역으로 흡수되고 또 그것이 어떻게 또 둘의 시너지 작용을 하는가를 살펴본다면 이제 그 내용들을 제가 뭐 간략하게나마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기존의 공예도시 가나자와가 이제 존재했다면 국립공예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가나자와 이제 그 가나자와의 상위 기관으로서의 이시카와 현 같은 경우는 공예왕국 이시카와 현의 어떤 정당성을 이 공예도시 가나자와 함께 로컬 브랜드로서 강화하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효과를 발생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이시카와현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또 시 차원에서는 조금은 힘든 그런 또 차원의 광역 단위에서 행정 협력을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 노력을 진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 이 또 그 가나자와의 그 국립공예관이 가나자와로 오면서부터는 또 가나자와의 국립공예관이 이제 가나자로 오는 과정에서는 또 살펴본다면 가나자라는 도시가 어쨌든 그 공예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꽤 잘 구축을 해놓은 덕분에 어,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방 그 국립기관의 지방 이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일정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지역과의 결합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빠른 시간에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가나자와의 공예 도시의 어떤 시작과 그 정체성의 중심이 역사 문화적인 어떤 과거 중심의 전통적인 공예 산업에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이
국립공예관 같은 경우는 앞에서 근대미술관의 분관 형식이었기 때문에 근현대 공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현대 미술문화로서의 공예의 개념의 확장을 통해서 이전의 공예도시 가나자가 보존과 계승을 통한 어떤 지역 브랜드에 조금은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 일상의 분위기, 그리고 일상의 어떤 문화로서, 그리고 단순히 로컬이 아닌 일본 공예의 어떤 발신지와 거점으로서 공예 도시 브랜드를 글로컬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근거가 되는 어떤 중심 기관으로서 국립공예관이 이곳으로 지금 어, 이전을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사실 좀 더 현장도 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구체적인 그 세부적인 내용들도 살펴봐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발표에서 오늘 살펴보고 싶었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도시에서 박물관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라는 부분들이었고요. 도시는 과연 왜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하는가? 도시가 박물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나자와시가 국립공예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처럼 어떤 전제들이 과연 요구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했고요. 지역 박물관은 도시 브랜드 형성 과정에서 도시의 브랜드의 실체로서 기능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공예관의 이전이 지역에 오는 과정에서 공예문화와 그 공예문화의 역사와 기존 공동체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역할의 그 국립기관의 이전으로 인해서 어떤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박물관이 아마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브랜드의 강화, 이 지역 브랜드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 박물관과 지역 브랜드는, 그리고 지역은 어떻게 상생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연구를 진행을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네,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